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국가직 9급 시험을 치렀는데요. 여러분들 시험 치르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국가직 시험에서 이 행정법 총론 이걸 선택하신 학생들은요, 상당히 쾌재를 부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아주 기쁜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 실시된 국가직 9급 행정법 총론 문제에 관한 해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행정법 총론 이 시험 문제를 받아가지고 20번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그 입가에 미소를 많이 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국가직 9급 행정법 총론 시험 문제는요, 난이도의 측면에서 보면은 다른 예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쉬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이 행정법 총론에서는 아마 100점을 맞은 사람들도 상당수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00점을 받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95점 이걸 맞은 학생들이 아마 행정법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대부분이지 않을까 이리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법 총론을 선택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을 거다. 100점 내지는 95점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행정법 총론을 선택해 가지고 시간을 많이 세이브하지 않았을까 이리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특히 힘들어하는 그 영어에 이 세이브한 시간을 투자를 해 가지고 영어에서도 또한 이제 부수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이리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선택 과목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간을 세이브할 수도 있고 세이브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행정법 총론을 선택한 이 학생들에게 신의 축복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요, 이번 행정법 총론 문제는 대단히 쉬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00점 내지는 95점 맞은 학생들이 상당수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합격권에 이르기 위해서는 95점 밑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그 행정법 총론 문제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론에 관한 내용을 묻는 문제가 비중이 예년보다 높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과거에 그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판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그 판례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그 이론과 관련된 내용을 묻는 문제를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집어넣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하고 1번부터요 쭉 20번 문제까지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해가지고 한 문제 한 문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재량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재량의 한계. 재량의 한계에는 내적 한계가 있고 외적 한계가 있죠. 바로 그 재량의 한계에 대한 설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1번. 재량의 일탈이란 재량의 내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하고, 재량의 남용이란 재량의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한다 그랬는데, 이건 틀렸죠. 앞뒤가 뒤바뀌었습니다. 재량의 일탈이 아니라 재량의 남용이 내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재량의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것은 재량의 일탈 이렇게 말해요. 앞뒤가 바뀌었어.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판례는 재량의 일탈과 재량의 남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랬는데요. 우리 판례는 재량의 일탈은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를 말하고, 그 다음에 재량의 남용은 내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를 그냥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게 돼요. 그래서 2번 문장 재량의 일탈과 재량의 남용을 우리 판례는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틀려요. 그 다음에 3번. 재량권의 불행사에는 재량을 충분히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재량의 불행사에는 재량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어. 그 다음에 4번. 개인의 신체 생명 등 중요한 법익에 급박하고 현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재량이 0으로 수축이
된다. 그렇죠? 개인의 신체나 생명과 같은 중대한 법익에 급박한 위험이 가해지고 있다. 이런 경우 등에는 행정청에게 인정이 되는 행정권 발동과 관련한 재량, 이 재량이 영으로 수축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 강학상 예외적 승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치료 목적의 마약류 사용 허가,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 내의 용도 변경 허가, 사행 행위의 영업 허가 이랬는데 이 중에서 2번 있죠.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 이거는 예외적 승인 내지는 예외적 허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는 뭐에 해당이 되죠? 인가입니다. 인가에 해당이 되는 행정처분이야. 그래서 2번은 예외적 승인이 아니고 인가입니다. 1번, 3번, 4번은 예외적 승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행정법의 1번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르라. 1.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을 갖더라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경우라면 그러한 부관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하자 있는 부관이 된다. 맞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겠죠? 자, 부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수해가지고 행정청이 붙여놓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주된 행정행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붙여진 부관이 너무 과도해가지고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무의미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 붙여진 부관은 너무나 심하고 과도한 것으로서 비례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1번 문장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발령하면서 주택사업계획 승인과 무관한 토지를 기부채나 받도록 부관을 붙인 경우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 두말할 여지 없죠? 맞는 내용. 그 다음. 수익적 행정행위를 직권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권의 행사로 인해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 맞죠?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나 철회, 여기에는 비례 원칙이 일반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함에 의해서 달성이 되는 공익하고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함에 의해서 침해되는 상대방의 불이익, 이거를 비교 교량해가지고 달성이 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불이익, 개인의 불이익, 이거를 능가를 해야 이제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가 정당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거기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달성이 되는 공익보다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직권 취소는 위법하게 될 겁니다. 비례 원칙에 위반한다. 다시 말해서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될 수 있게 됩니다. 맞아. 그 다음에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1종 보통면허의 취소 외에 동일인이 소지하고 있는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는 취소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거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 부분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이죠. 자, 4번 문장은 틀렸죠. 이 경우에 1종 보통면허뿐만 아니라 1종 대형면허, 그 다음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랬는데 우리 판례,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틀렸고요. 그 다음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진료과목의 글자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구의료법 시행규칙 31조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의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이 시행규칙 31조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의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 다음
3번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위임 명령이 된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맞고요. 그 다음 국립대학의 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각은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이 되지만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국립대학의 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각 이거는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본 게 우리 판례의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 3번만이 맞는 문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정답으로 되는데 다만 이 4번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공부를 할 때요 특히 이 3번 문제에서 4번 문제에서 이 2번 판례 있죠? 이 2번 판례를 설령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3번 내용, 3번 지문의 내용, 이 3번 지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설령 2번 문장에 제시된 판례의 내용을 수험생이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요 정답을 고르는데 전혀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돼요. 여하튼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1번 행정상 강제집행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민사상 강제집행은 인정이 된다 그랬는데요. 이건 허용이 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 민사상의 강제집행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 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일신 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 행해졌다면 그것은 이제 무효다. 이렇게 됩니다. 이건 맞죠? 이것도 이행강제금의 성질과 관련해서 너무나 자주 여러분들이 학습을 한 내용이 아닐까 이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2번은 지금 옳은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이행강제금은 형벌과 병과될 경우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한다 그랬는데 이행강제금은 행정벌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형벌하고 병과된다 하더라도 이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만 부과될 뿐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는 부과가 될 수 없다 그랬는데 이것도 너무나 자주 학습을 하는 내용이죠. 이행강제금이 과거에는 대체적 자기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봤는데 이제는 현재는 통설 판례가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문장도 틀립니다. 자, 그래서 이 5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번으로 갑니다.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를 따르라. 건축물의 철거와 토지의 명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그랬는데 벌써 이게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건축물의 철거와 토지의 명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의 철거와 토지의 명도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제 대집행, 행정 대집행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벌써 1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 부작위 의무를 규정한 금지 규정에서 자기 의무 명령권이 당연히 도출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부작위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는 금지 규정에서는 자기 의무 명령권이 당연히 도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의무를 명하는 조치를 행정청이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 의무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청에게 부여하는 법의 규정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여하튼 2번 문장 맞고 그 다음에 3번 개고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렇고 그 다음에 4번 대집행이 완료가 되어 취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국가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그렇죠? 자, 정답은 6번의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당사자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를 따르라 이랬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납세 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 지급 청구 소송. 이거는 어때요? 최근의 판례죠. 이거 최근의 판례와 관련해 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내용으로 학생들이 잘 이해를 해놔야 된다. 이렇게 아마 강조가 되는 그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 이거는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가 아니고
따라서 이거는 민사소송에 의하는 게 아니라 행정소송인 당사자 소송에 의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우리의 판례죠. 그래서 1번은 당사소송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2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입니다.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조치 이거에 대해서 다투는 소송. 이거는 사법상의 소송으로 우리 판례가 보아가지고 이거는 민사소송에 의해야 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2번이 벌써 당사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공무원 퇴직자가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송. 그 다음에 4번 지자체가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 조건을 부과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이런 것들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3번하고 4번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이제 당사자 소송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2번은 민사소송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입니다. 사정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음 판례를 따르라. 당연 무효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사정 판결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건 벌써 틀린 내용이 되게 되죠. 사정 판결은 어디에서만 가능합니까? 사정 판결은 취소 소송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무효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무효 확인 소송 여기에서는 사정 판결이 인정이 안 되죠. 그래서 벌써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사정 판결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판례는 이제 직권에 의한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 판결이 가능하냐 이와 관련해 가지고 긍정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2번 맞아. 그 다음에 3번 처분이 위법해서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맞고요. 청구의 인용 판결이 현저히 공구분리에 적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사정 판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3번, 4번 문장도 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번.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은 1번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 처분을 취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불복은 행정소송에 의한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죠? 사립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사립학교 재단 쪽에서 사립학교 법인 쪽에서 이제 징계를 했다라고 할 때 그 징계는 공법상의 행위가 아니죠. 사법상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은 선생님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 징계에 대해서 다투려고 한다라고 할 때 그 소송은 민사소송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장 틀렸는데요. 1번 문장을 올바른 문장으로 바꾼다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 처분은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불복은 민사소송에 의해야 한다라고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취소의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 문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청구가 인용이 되려면 소송 절차에서 당해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이론 학습을 할 때 또는 문제풀이를 할 때 대단히 중요한 내용으로 자주 학습을 했었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 소송 절차에서 당해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특정 소송 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해 보조 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며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요.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요구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원고 적격의 경우 이제 법률상의 이게 필요하죠? 원고적격, 항고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률상 이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집행정지 결정을 해달라고 하는 집행정지 결정의 신청에 있어서도 법률상 이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보조참가를 하는 경우에도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문장도 틀립니다. 그 다음에 4번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과 취소 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의적, 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랄지 뭐 단순 병합 이거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 문장이 맞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서 압류재산의 매각은 공매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수의계약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벌써 이게 틀린 내용이죠. 그 체납처분에서의 압류재산의 매각, 이거는 원칙적으로 공매,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의계약에 의해서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공매,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 과세관청의 압류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에 대한 결정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야 한다. 세금과 관련된 처분, 세금과 관련돼서 그 체납된 세금이 강제징수와 강제징수를 하기 위한 재산의 압류 이런 것 등에 대해서도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에 대한 결정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그렇죠. 공매는 공매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그렇죠. 공매는 대리요. 대리에 해당이 되는 행정처분입니다. 맞아.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